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며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시댁과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기에 결국 몇 해 전에는 큰 결심을 하고 시댁과의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예기치 못하게 시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 한켠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무심한 듯 살고 있었지만 그분은 제 인생에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셨거든요. 결혼 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참혹하다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애썼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막말에 가슴이 찢어지고 매번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들에 상처만 늘어갔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을 일일이 다 꺼내 적으려면 아마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겁니다. 그만큼 많고도 지독했던 시간이었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꾹 참고 웃으며 며느리 역할을 해왔던 제가 결국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시댁과 인연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아직 아주 어렸을 때 끔찍한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부모님의 따뜻한 품보다 그 이별의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이던 오빠마저도 제가 성인이 되기 직전 어린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제 곁에 남아있어준 그 시간들이 제겐 큰 위로였고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한 마지막 기억이자 제가 어른이 되는 데 있어 마지막 울타리였던 오빠의 존재는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서 따뜻한 불빛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오빠가 떠난 후 그들이 남긴 보험금으로 저는 홀로 학비를 마련하고 생활비를 감당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도 생활도 모든 게 쉽지 않았지만 저는 견뎠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삶을 일궈내고 있던 중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가 자기 오빠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동료는 제 시누이가 되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처럼 시누이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누이와 저는 서로의 아픔을 너무도 잘 알기에 마치 친구처럼 자매처럼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관계가 되어 서로의 삶에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시누이는 남편의 가족이라는 틀을 넘어 인생의 진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남편과 함께 처음 시댁을 찾았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부모도 형제도 없이 혼자 자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눈빛으로 제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우리 집 작은 딸로 살아가거라. 그 말에 저는 어릴 적부터 그토록 갈망해온 보호받는 딸의 자리를 비로소 얻게 된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 이상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상처받고 눈물 흘릴 때마다 제 편이 되어주셨고 미안하다, 내가 더 잘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건네주시던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시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먼저 내리시고 남편에게 이젠 그만 너희 가정을 지켜라라며 단호하게 말씀해주신 분도 바로 시아버지셨습니다. 제 입으로 차마 말하지 못한 것들을 대신 말해주신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어른이셨습니다. 그토록 품 넓고 따뜻한 분이 아프시다니 마음이 아프고 죄스럽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죠. 상처를 준 사람은 늘 멀쩡한데 사랑을 준 사람은 아프고 사라져가는 법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인사치레를 하시던 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편견은 상상 이상으로 냉혹하고 차가웠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저 조용히 무시당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날이 서고 독해졌습니다. 저를 향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워 가슴을 깊이 베고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 가족 다 잡아먹은 년이 내 아들이라고 못 잡아먹겠냐?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깟 가족 피 묻은 돈으로 공부한 거 티 안 나게 굴어라. 그 말은 마치 제가 감히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살아갈 자격조차 없다는 듯한 모욕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 말들을 되새길 때마다 나는 과연 무슨 죄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오빠마저 병으로 보내고 그 잃은 자리에 어떻게든 삶을 세우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온 저에게 그녀는 상처를 도려내듯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막말과 괴롭힘이 있을 때마다 다행히도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고 시누는 어머니께 맞서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만하시라고 하셨고 제게는 너는 잘못이 없다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들의 그 같은 대처가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자극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통제하려 들었던 며느리가 집안의 다른 식구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그녀에겐 몹시 불편했을지도요. 결국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기 때부터 조용하고 느린 아이였습니다. 기질 자체가 순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였기에 한 발 한 발 걷는 것도 또래보다 조금 느렸고 말도 천천히 트이곤 했습니다. 신우는 그런 아이가 너무 예쁘다며 이런 아이 10명도 키울 수 있겠다고 말할 정도였지만 시어머니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순한 아이가 답답하다고 느려 터졌다고 더럽게 어리광이 많다고 툭툭 내뱉으셨습니다. 아이가 겨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따위로 걷느니 걷지를 말하며 여러 차례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그 자리에서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나 시누가 먼저 나서서 시어머니를 타이르거나 말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이에게까지 그러시냐고 따지며 가족들이 저를 감싸주었고 그 덕에 저는 한 걸음 물러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보호의 시선이 닿지 않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려 하루 등원하지 못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불편했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반차를 낸 뒤 불안한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언성을 높이며 버럭버럭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아이는 바지에 오줌을 싼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눈에 공포만 가득 찬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그날 시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습니다. 방 안엔 단둘뿐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이가 먼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이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에게는 좀 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겁이 많고 아직 아기잖아요. 그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부모가 일찍 죽어서 밥상머리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래서 애도 저 꼴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확 무너졌습니다. 저 하나 모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제 아이까지 싸잡아 욕하고 탓하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꼭 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맞서며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저를 향한 모욕, 아이를 향한 폭언, 모두를 더 이상은 묵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울분이 제 인생에서 시댁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참혹했던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죠. 저는 아이를 안은 채로 시어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아이에게 소리 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부엌에서 접시 하나를 들더니 제게 던지셨습니다. 깨진 접시는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나 뒹굴었고 저는 경악한 채 아이를 꼭 안고 한 발자국 움직일 틈도 없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와락 움켜잡더니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한 저는 깨진 접시 조각 위를 맨발로 밟고 말았고 곧 양발 전체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저는 온몸에 힘을 주며 그 폭력의 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 머리가 바닥에 끌리는 동안에도 아이만은 다치지 않게 안고 있었어요. 아이가 겁에 질린 채 저를 붙들고 있었고 그 떨림은 지금도 제 살갗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살아야겠다. 여기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아이를 꼭 안고 현관문을 밀치듯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거리는 한낮인데도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아이의 체온만이 저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발로 도로를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고 그분의 핸드폰을 빌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고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차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시댁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이 아니라 제 온몸이 기억하고 있는 공포와 고통, 모멸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부었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불이 꺼진 채 숨죽인 밤들이 이어졌고 더는 버틸 수 없어 결국 전화번호를 바꾸고 급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신호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직장까지 찾아오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매일 출근길마다 혹시나 나타날까 두려움에 떠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로는 오직 남편을 통해 또는 신우를 통해 시아버지의 안부만 가끔 전해 듣는 정도로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시아버지와 직접 뵌 적도 몇 번 있었지만 철저하게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를 뵐 때마다 저는 죄스러움과 감사함으로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상처받던 시절에 그 누구보다 저를 따뜻하게 감싸준 분이셨거든요. 아버지처럼, 아니 어쩌면 제 진짜 아버지보다도 더 따뜻하게 저를 품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간 위중하지만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던 중 갑자기 남편에게서 시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늦게 온 그 전화는 저를 멍하니 만들어버렸고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면 엄마랑 마주칠 거야.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신우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올 필요 없어. 괜히 분위기만 험해질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시아버지를 뵙지 못한 채 보내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날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못됐다는 생각에 도망친 비겁자 같다는 생각에 제 안의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품어주신 시아버지께 끝내 마지막 인사를 드리지 못할까봐 그분이 눈을 감으시면 저 역시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남을까봐 숨이 막혔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있자니 이상한 상상까지 떠올랐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가신다면 그곳에서 저희 부모님과 오빠를 마주하시게 될 텐데 그때 저 때문에 상처 입고 외롭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분들 앞에서 고백하게 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오빠도 시아버지도 모두 제 삶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 분들인데 제가 끝내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밤새도록 저를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 무섭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를 서둘러 준비시켜 어린이집에 보내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전달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시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끝내 뵙지 못하고 보내드리게 되면 평생 그 죄책감으로 가슴이 짓눌릴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거의 숨도 쉬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도무지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안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었고 옆자리 승객이 조심스럽게 제 쪽을 바라볼 정도였지만 그런 시선조차 의식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저 왔다는 것만이라도 아시게 해주세요. 제 속은 그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근처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거의 뛰다시피 달렸습니다. 신발이 벗겨질 만큼 정신없이 뛰었고 병원 건물 앞에서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병실로 향하는 그 몇 걸음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며 병실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가 시아버지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주름진 손, 여전히 따뜻한 온기, 그 온기에 제 심장이 덜컥 무너졌습니다. 아버님, 작은 딸 왔어요. 불효막심한 며느리 왔어요. 입을 열자마자 말은 흐느낌 속에 묻혀 흐려졌고 저는 시아버지 손등에 얼굴을 묻은 채 꺽꺽 울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제가 너무 늦었죠.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누가 병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머리를 들기도 전에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여길 내가 왜 와? 왜 이제서야 이러고 나타나? 그 말이 들리는 듯 했지만 저는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더는 그 말에 반응할 힘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제 감정도 체면도 아닌
단 하나, 시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그분이 제가 왔다는 것을 느끼시기만 바랐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얕아지고 힘이 빠지는 손끝을 느끼며 저는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막내딸이요. 기억하세요? 저 예전에 생일 때 떡국 해드렸던 그날 아버님이 울면서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속삭이듯 말하며 울고 있는데 병실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가 격해졌고 누군가가 거칠게 말을 내뱉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작은 어머님이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순하던 그분이었기에 더욱 놀랐습니다. 언니는 진짜 천벌 받아야 해. 나한텐 그렇게 치사하게 굴더니 이제 며느리한테까지 그렇게 해? 이게 사람이야 진짜? 시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도 또 그 입 못 다물고 그렇게 막말이 나와. 작은 어머님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한 맺힌 듯 터져나오는 분노가 병실 안에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작은 어머니 쪽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학생이 된 사촌 시동생이 중간에 서서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손대기만 해봐. 큰엄마든 뭐든 오늘은 나도 진짜 못 참아. 여긴 병원이야. 정신 좀 차리세요. 어린 줄만 알았던 사촌 시동생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움찔했는지 이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몸싸움까지 번질 듯 했던 순간이 가까스로 막혔고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혼란과 분노가 병실 안을 뒤덮고 있었지만 저는 오직 그 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여나 그분이 제 존재를 느끼고 계신다면 그 손끝에, 그 눈가에 저를 향한 따스함이 마지막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소천하셨습니다. 병실에서 손을 잡은 것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이 세상에서 느껴본 마지막 부드러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끝에 온기가 차츰 식어가는 걸 느끼며 저는 속으로 끝없는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이별이란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닥쳐오는 법입니다. 장례식은 무겁고 무기력한 기운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눈물들, 끝없이 오가는 조문객들의 조용한 인사, 그리고 도무지 실감나지 않는 이별의 순간들 모든 것이 꿈처럼 흐릿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했던 시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만이 가슴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장례식 도중 조문객이 잠시 빠지고 가족들끼리 조용히 모인 짧은 시간 저와 남편, 시누이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고 그 정적을 깨듯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랑 살아야 하니 그 한마디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생경하게 들렸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홀로 남겨지는 것이 인생이란 걸 알면서도 그 말이 그토록 낯설고 불편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힘들다.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그 말에도 누구 하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아마 다들 같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금 이제 시어머니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할 사람을 정하자는 식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표독스럽고 언제나 모든 걸 휘어잡으려 하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기운이 빠진 얼굴로 앉아있는 걸 본 건 그 순간마저도 연민보다는 오래된 상처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제게 했던 말들, 던졌던 접시, 그 접시 조각을 밟고 피범벅이 되었던 제 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끌려다녔던 그날 그런 기억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되살아났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 부부도 시누이네 부부도 시어머니와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매정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앞에서조차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울 정도로 그 기억은 고통스럽고 생생합니다. 물론 가끔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는 모습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그래도 그 생각 뒤에는 늘 같은 결론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갈 수 없다. 그게 제 진심이니까요. 어머님이 언젠가 돌아가시게 된다 해도 저는 장례식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고 못된 며느리라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저를 포기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너무 오래 갔습니다. 그걸 견디고 살아온 저 자신에게 지금은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를 지켜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상실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네요. 한동안은 멍하니 그냥 시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지낼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말을 꺼내니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